예, 남북한 언어 연구의 정책적 관점으로 발표를 하게 된 정의창입니다. 이 영역이 이제 정의 영역이라는 소개를 방금 이제 사회자가 해주셨는데요. 왜 남북한 언어 연구가 정의 영역인지에 대해서 좀 약간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기존에 생각할 때는 남북 언어를 보는 관점이 언제나 남북 언어는 이질화가 되어 있고 서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그런 관점을 가지다 보니까 남한 말과 북한 말의 통합은 그러면 어느 말을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논리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각자의 어떤 그런 각 그 진영의 어떤 논리가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뭐 이제 조사한 어떤 그런 연구를 보면은 거의 뭐 남한 말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이제 대답하는 경우가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뭐 80%가 넘는, 거기에 뭐 20%가 북한 말의 중심이 아니라 뭐 어떤 중립적인 말이 필요하다, 뭐 이 정도의 의견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논리가 정말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데서 그런 회의가 드는데, 그래서 전제를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북한의 어떤 언어 연구, 비교 연구가 정말 이질화된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할 필요가 있느냐, 정말 그렇게 이질화되었느냐라는 그런 문제, 그리고 그 이질화라는 것은 도대체 본질적으로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를 이제 되짚어보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의 그 뿌리에서 출발한 그런 공통성을 아직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질화가 아닌 다양성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거를 파악할 수 있다면, 그것이 좀 더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우리 성균관대학교 BK 사업단이 지향하고 있는 정의 영역에 가까운 그런 태도가 아니겠느냐라는 관점을 가지고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남북 언어를 볼 때요, 우리가 이제 언어 정책적인 관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언어 정책적으로 볼 때 우리가 국가의 유형하고 언어 정책이 저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우리의 경우는 이제 첫 번째 유형이죠. 하나의 언어가 국가 정체성과 결합하고 다른 언어는 주변적입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는 단일 언어죠. 그리고 활동은 언어 자료 계획하고 언어 습득 보급 기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이제 변화해 간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문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어라든지 뭐 캄보디아어를 배운다, 그래서 그런 이제 가정의 언어로서 그런 언어를 쓴다는 얘기는 잘 못 들었을 겁니다. 대개의 경우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 중점이 놓여져 있고요. 한국 문화를 습득하도록 하는데 이제 주요한 어떤 그 정책의 이제 목표가 있는데, 그런 점으로 볼 때 이제 첫 번째 유형에 속하는데, 이럴 경우에 우리가 어떤 이런 언어 정책에서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한국어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국가 단위의 변이어를 가지고 있는 언어다. 가령 영어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호주나 싱가포르 등에서 쓰이죠. 프랑스어는 프랑스나 벨기에, 스위스, 그다음에 뭐 캐나다의 이제 퀘벡 지방에서 쓰이고요. 한국어는 남한하고 북한에서 쓰입니다. 그래서 국가 단위의 변이어를 갖고 있는 언어다, 한국어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한국어의 그 두 변이를 이렇게 비교하는 게 이런 게 상징적인 거죠. 예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판문점 선언이죠. 이럴 때 누군가가 이렇게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왼쪽은 이제 표준어고요. 오른쪽은 이제 표준어가 아닌 이제 문화어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휘의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문 규범, 맞춤법과 띄어쓰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언어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이 정도의 어떤 차이를 말하는 게 기본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차이가 정말 그렇게 근본적이고 대단한 거냐?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차이는 언어 자체의 차이라기보다는 다른 차이일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표준어라는 건 이렇게 돼 있어요. 표준어가 이제 이것이고요. 그다음에 표준어에 상대되는 것이 문화어죠. 문화어를 보시면 표준어의 정의와 문화어의 정의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요. 왜냐하면은 표준어는 언어 사용자라든지 그 언어의 파급력이라든지 범위에 대한 정의로 되어 있는 반면에, 문화어는 굉장히 어떤 그 주관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관점이 들어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굉장한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남북한의 그래서 언어 차이는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혹시 표준어와 문화어 이상의 사회 문화 정치적인 문제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은 더 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에서도요, 북한에서는 읽기 말하기의 속도와 억양 등에 대한 교육을 우리보다 강조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우리보다 읽기나 말하기를 강조할까요?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정치적인 어떤 교양이라든가 이럴 때는 선동하는 언어, 말하기가 당연히 강조가 되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그런 관점이 배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쪽에 초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이제 생각할 필요가 됐다는 것인데, 지역 방언, 사실은 남한어와 북한어의 문제는 지역적인 차이가 있는 말일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거기에 남북의 언어 정책이 이제 분단 이후로 이제 지속되어 왔는데, 그런 언어 정책으로 인해서 서로 좀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회 문화적인 이질성까지 포함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남북의 언어 차이를 지역의 차이라고 이제 지역의 차이를 넘어서는 분단 방언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단 방언이라는 것이 새로운 이제 그 개념일 텐데, 이 분단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 제도, 정치 체제의 문제가 결국은 언어의 그 차이로 이제 반영이 돼서 이게 지역 방언의 차이를 넘는 그런 이제 분단 방언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이 현상을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문제는요, 언어 적응에서 드러납니다. 언어 적응에서 드러나면요, 여기서 보면은 이게 단순하게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가령 북에서는 늙은이 노인이 높이는 말인데 여기서는 낮추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르신이라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의 이제 사례죠. 억양이 가장 어렵습니다. 어휘라기보다는 억양입니다. 억양이라는 것은 지역의 어떤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원래는 우리가 이제 방언을 얘기할 때 지역에 따라서 억양이 다르기 마련인데, 북에서는 좀 더 문화다운 그런 이제 평양말 중심의 웅장한 그런 어조 또는 억양,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 북한 방송에서 아나운서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굉장히 다르고 좀 생경하죠.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섭죠. 예, 그런 것들이 거기서는 씩씩하고 웅장하고 주체적인 어떤 말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언어 외적인, 언어에 덧붙여지는 그런 언어 외적인 문제가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반영이 되는 그런 뜻일 거고요.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제 남한으로 와서 이제 적응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억양 문제가 가장 어렵고 이제 딱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뭐 북한 분들하고 어떤 이제 뭐 회의를 할 때 보면 이제 국어 사전에 관련된 회의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안건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약간 딱딱한 느낌을 주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일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내가 이렇게 정성껏 설명을 했는데 일 없다니, 이게 나를 무시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죠. 근데 그 일 없다의 의미를 모르질 않거든요. 괜찮다는 의미는 걸 아는데도 그 비언어적이고 준언어적인 그런 요소가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그만큼 언어 문화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이제는 언어 자체의 어떤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사회 맥락적인, 언어가 사용되는 그 배경이라든지 사회적인 문제 또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것들을 온전하게 다 우리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론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조사를 했었어요. 남북 언어를 연구할 때 순위가 있다면 뭐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사전 편찬이고요. 두 번째가 남북 언어 비교 연구고, 세 번째가 남한 교과서의 통일 관련 내용을 이제 현실화하는 뭐 그런 거고요. 네 번째가 북한 이탈 주민의 이제 표준어 교육이고, 다섯 번째가 공공 언어 대조 및 통합 방안인데, 그 다섯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근데 여기에 순위에 못 든 그 밑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남북 언어 자료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게 이제 이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텍스트 마이닝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면 언어를 사용하는 그 사회 문화적인 맥락을 이해하자. 이 말이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 쓰이는지,
우리가 이제 뭐 사과라는 말을 생각하면 사과는 붉다, 사과는 맛있다, 사과는 예쁘다, 뭐 등등, 뭐 사과는 뭐 컴퓨터 회사 이름이다, 뭐 등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까지 우리가 통째로 어떤 텍스트적인 관점에서 좀 더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어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북한어가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우리의 그 언어적으로는 소통이 되지만 그 맥락에서는 굉장히 이질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5가지의 우선순위보다도 이 5가지는 지금까지 열심히 많이 했거든요.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성과가 쌓여 있기 때문에요. 5개를 제외한 새로운 어떤 저런 관점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세부적인 걸로 박태환의 천년풍경에 된장국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북에 갔을 때 된장국수라는 메뉴를 보고서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북한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짜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미 우리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전에는 안 올라 있어요. 우리 사전에 예전에는 있었지만. 그래서 저기 보면은 뭐 박태환이라든지 염상섭이라든지 그런 대표적인 작가의 작품에 저런 말들이 쓰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사전에 그걸 거두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저런 것들은 남북한 언어의 어떤 공통적인 어떤 분모를 말해주는 예들인데 저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더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회 문화적인 그런 공통 분모를 좀 더 새롭게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로잡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과목 이런 것도요. 사전에서는 북한어라고 처리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가령 예를 들어 표준국어대사전 초판에는 저것들이 다 북한어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나중에 이제 어떤 그 말뭉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저것들이 우리의 작품에서도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북한어가 아닌 거죠. 우리의 그 남북의 공통의 어이고 사실은 이런 논의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남북 공통의 어인 거는 서로가 언어가 소통이 되고 같은 언어이기 때문에 남과 북의 원래 지역적인 방언의 차이였기 때문에 같은 공통의 언어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맞춤법에 대해서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맞춤법의 이질화가 심하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맞춤법은 표준어를 적는 맞춤법이고 북의 맞춤법은 문화어를 적는 맞춤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표준어 맞춤법과 문화어 맞춤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음성 언어를 그 한글이라고 하는 공통되는 문자로 적는 최대치의 표기 방식이 있어요. 한글로 적는 방식이 언제나 한 가지만은 아니거든요. A, B, C가 있으면 그 중에서 그 최대치를 표준어가 A를 보여준다면 문화 표기법은 문화 맞춤법은 B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언어 공동체에서 존재하는 최대치의 표기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 표준어 맞춤법과 문화 맞춤법의 차이일 것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법 교과서 같은 걸 보면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의 같은 경우에는 표현수법이라든지 초분절음 관련 내용을 강조합니다. 이런 것들이 왜 강조되는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에서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형태로서는 토문법이라고 해서 우리의 이제 그 조사 어미, 뭐 이제 선어말 어미 이런 것들이 토라는 어떤 그런 포괄적인 관점에서 제시가 되는데, 그래서 북한의 문법은 좀 더 거시적인 면이 있다라는 이제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토라는 것이 어쨌든 실사에 대응하는 허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단어의 어떤 그런 이제 뭐 뉘앙스 차이라 그러죠. 어감 차이를 나타내는. 그래서 존경의 또는 멸시의 또는 구어체 또는 시와 같은 문학체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제 뜻 빛깔이라는 그런 개념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통사론 같은 경우에는 부라고 하는, 절과 구는 이제 우리도 있는 개념인데요. 부라고 하는 어떤 서술성이 없는 단어 결합인데 저런 것들도 북한에서 주로 쓰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구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남북 비교 연구를 할 때 우리가 정책적인 관점을, 제가 이제 정책적인 언어 정책에서의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게 있겠느냐. 그래서 보통 논의가 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관용적인 동화 정책이 필요하다.
근데 이게 이제 관용적인 동화 정책이라고 하면은 어디가 주가 되고 어디가 부가 되고 이제 그런 이제 선입견을 갖기 쉬운데 이건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를 관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닮아가는 쪽으로 한 발짝씩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멀어지는 발걸음을 이제 줄일 필요가 있다. 라는 거고요. 이거는 남북 언어뿐 아니라 이제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수자의 어떤 그런 언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 사용의 문제를 소수자의 인권 보호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런 이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런 실질적인 어떤 내용으로서는 공감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고 언어 자원 정리와 학습 기회를 확장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정의냐라는 거는 우리가 기존의 일방적이고 주도적인 그런 어떤 일방향적인 어떤 그런 관점이 아니라 서로에게 서로가 서로 공감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한다는 점에서 정의에 해당하는 그런 논의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남북 언어에 대한 차이뿐만 아니라 정의에 대한 기조까지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바로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말 큰 사전 남북 공동 편찬 사업회에서 임보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PPT 자료만 봐가지고 좀 이해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발표를 들으니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문을 만든 것 중에 그 발표를 들으니까 제가 좀 오해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참조해서 토론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은 지금 제가 5개 정도 준비했는데 시간상 중요한 3가지 정도만 토론으로서 배치하고요. 예, 그럼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관용적 동화 정책에서는 관용적이라는 수식어가 붙긴 했지만 전 동화에 좀 봐서 동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로 줄이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통합이 아닌 통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오해를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통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주로 언어 관련해서는 뭐 남북 뭐 사회, 경제, 문화 여러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통일 얘기가 좀 많이 되고 있지만 언어와 관련해서는 이제 통일보다는 통합 쪽에 좀 무게가 중심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제가 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통합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하셨듯이 이제 언어, 표준어, 문화어 이런 것들은 서로 통합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공유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런 과정들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표기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실질적인 글 생활을 위해서는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사업들 저희 결의말 큰 사전 사업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이루었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일, 그 표기법 같은 경우는 통일을 하는 게 좋긴 한데 문제는 두음 법칙입니다. 이 두음 법칙이라는 게 단순하게 표기법의 문제만이 아니라 표준어 문화의 차이도 존재하고 또 남이나 북이나 각각 언어 정체성, 그 자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정체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혼재되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카사전에서도 지금까지 합의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적극적으로 접근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발표자분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그 PPT 놓고 보면은 이제 그 연구 주제 분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렇게 이해하고 제가 토론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국어학 분야의 뭐 음원 형태 통사 등등 기본 분야의 표기법 기본 최근에 이제 문장 보호도 좀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보면은 이 여러 분야 중에서 좀 편중된 연구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그동안에 공부를 많이 쉬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과문의 탓인지 모르겠지만 주로 이제 안 된 부분이 의문론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이제 우리 발표문에서 억양이 나와 있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의문과 관련된 남북의 언어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좀 미흡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표현 방식의 문제인데 뭐 자꾸 말씀드린 표현 방식이 뭐냐면 남쪽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완곡어법을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있고 북쪽 같은 경우에는 직설어법을 좀 쓰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뭐 남쪽에 예를 들면은 남쪽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우리 언제 뭐 인사말로 헤어질 때 밥
나중에 밥 한 번 먹자, 뭐 술 한잔 하자라고 하는 게 뭐 하면은 뭐 그게 꼭 먹자는 얘기가 아닌데 북한 사람들 그걸 먹자고 이해하거든요. 언젠가 여기서 전화를 뭐 기다리고 있고 얘는 밥을 왜 안 사, 술을 왜 안 사, 이 남한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간답니다. 그런 차이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부분적으로 되긴 했는데 좀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뭐 우리가 보면은 이제 외래어 같은 경우에도 좀 남북 차이를 많이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데 외래어 같은 경우에 페이퍼백 차이의 문제보다는 사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외래어도 있지만 사실 외국어를 너무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이 와가지고 사실상 가장 곤란하게 여기는 거는 억양 문제보다 억양 아까 말씀하셨듯이 억양은 뭐 경상도도 우리 억양 다르니까 억양 문제보다는 그 북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이제 남한 사회에 와가지고 적응할 때 언어 적응이죠. 적응할 때 가장 힘들게 느끼는 게 이제 외래어 외국어 사용하는 거. 그래서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그동안에 이제 충분히 연구된 것들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연구가 좀 미흡했던 부분들은 좀 더 연구를 해서 그래야지만 균형 잡힌 우리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언어 이제 비교하고 뭐 이제 사회문화적 이해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먼저 이제 각각의 언어를 좀 비교하는 절차가 더 중요할 텐데 과연 언어 비교를 하는데 어떤 이용하는 자료가 무엇인지가 궁금하고요. 어떤 걸 이용하실 것인지 보통 저희가 결함의 큰사전 편찬 사업을 하면서 제일 먼저 느꼈던 건 뭐냐면 어휘면에서인데 우리가는 뭐랄까요 사전에 있는 것만 갖고서는 실제 그 북한의 실제 의미, 실상을 모르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그 밑에 잠깐 예를 들었지만, 예를 들면 이제 동무, 동지가 있는데 동무하고 동지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동무는 풀이만 놓고 보면 잘 구분이 안 돼요.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지. 근데 동무 같은 경우에는 좀 같은 직급, 같은 연배, 또는 아래 직급, 아래 사람. 동지 같은 경우에는 윗직급, 윗사람 뭐 이렇게 쓰이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TV 보니까 김정일 동지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죠. 김정일 동무라고는 절대 안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사전을 갖고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어떤 자료를 갖고 할 것이냐. 뭐 최단의 방법은 저희 같이 뭐 북한 학자들과 직접 만나가지고 공동 연구하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불가능한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는 북한 말뭉치가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 특히 이제 제 출신 저기 차이를 두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연구 대상이 아마 문화어일 거다 보니까 평양 출신 북한 이탈 주민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 통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하면서 좀 한 가지 주의할 건 뭐냐면 다듬은 말입니다. 다듬은 말이라고 하는 게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다듬말이 생각보다 잘 안 쓰이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따로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뭐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죄송합니다. 시간 많이 뺏었어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 뭐 임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사실은 다 동의를 하고 제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일 텐데 특히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생생한 어떤 북한어에 대한 자료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직접 조사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그걸 가장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게 벌이고 있는 게 이제 결야말 큰 사전 사업이죠. 그래서 사실은 결야말 큰 사전에 이제 쌓인 그동안의 성과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성과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개를 하는 것이 이제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첫 번째 그 질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남북 언어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동안 이제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남북 언어 그러면 통일 비용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비용적인 경제적인 것으로 접근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 문화적인 거는 그 다음이에요. 왜 우리가 그 비용에 대해서 그렇게 실질적이지도 않은 그 비용에 대해서 그렇게 초점을 두고 있는지 사실 의아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방언들이 존재해요. 경상도 방언도 있고 전라도 방언도 있고 근데 그 방언을 씀으로써 생기는 그런 비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어를 많이 써가지고 생기는 의사소통의 장애에 들어가는 비용 문제도 별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남북 언어에 대해서만 비용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그 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남북 언어의 문제는 그 비용 문제로 접근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가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이제 흘러가기가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필요한 것이 서로의 어떤 그런 사회 문화적인 맥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뭐냐, 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일 텐데, 그런 것들의 이제 대표적인 게 사전 편찬이라든지 결의말 큰 사전이라든지 이런 사전 편찬 또는 서로의 어떤 그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이제 장을 이제 확장하는 뭐 이런 것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 그 앞에 그런 바탕에는 우리가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을 예로 들면 북한 이탈 주민을 편견을 가지고 보지 않는 것, 그냥 우리가 동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동등하게 공감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이제 뭐 북한 이탈 주민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소수자에 대한 어떤 인권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도 여전히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도 이제 적용이 되는 문제이고, 그런 어떤 그 태도의 우리가 공감하는 그런 이제 태도나 이런 이제 소통하려는 그런 의지가 결국은 남북한의 언어 문제 또는 비교를 할 때 우리가 그것에 언어를 좀 더 우리가 공정한 시각으로 그리고 좀 더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까지 잘 들었습니다. 그 정책적인 관점에서 남북의 언어에 대해서 이제 비교하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유의미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남북 언어 간의 어떤 차이라는 것을 어떻게 통합해 나가고 통일해 나갈 것인가, 심지어는 통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것부터 논의가 정말 필요한 사안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정의라는 어떤 큰 주제의 하위의 것으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것은 늘 우리가 그 고민을 해봐야 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의미한 주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언어 비교를 어떠한 자료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토론자 선생님께서 그 질문을 주셨었는데요.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사전으로밖에는 이제 언어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사전으로서는 이제 단어 형태 단위로밖에는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미시적인 그 언어 연구밖에는 불가능한 상태이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발표로서 재미있고 유익한 발표를 들어보았습니다.